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망인데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게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걸 정리하면서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취임사를 포함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유 박사님.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출범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출발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이 뭐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는 이제 좀 다른 좀 새로운 거에 상당히 방점을 찍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기대도 있었는데 일단 출범 전까지 1년의 과정, 뭐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통합과 어떤 소통이라는 이제 두 가지 양대 과제 이게 대단히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인사 쭉 진행됐던 것을 중심으로 우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선 때 약속했던 이제 대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고 결국은 대탕평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 또는 그 이제 복심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만 주로 이제 포진을 하고 또 거리가 있었던 층은 껴안는 모습이 이제 없었던 그런 인사 과정 쭉 봤을 때 결국은 어떤 그 통합의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관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역시 지금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으로서 갈 어떤 위험성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정당 대표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스타일, 혼자서 결정하고 그리고 뭐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제 뭐 반복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는 더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런 모습까지 좀 이제 발견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대통령과 어떤 국민 사이에서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할 어떤 그 소통에서의 가교 역할을 할 그런 어떤 인적 자원들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고 오히려 그 친박의 어떤 복심들만 이제 가장 가까운 자리에 포진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역시 이제 불통의 문제가 대단히 좀 이제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로서는 청와대나 내각의 체제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을 해가지고 뭐 혹시라도 뭐 잘못된 방향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거를 가까운 곳에서 직원을 하면서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저는 2월 25일 11시 이제 15분부터 11시 34분까지 한 19분 동안 진행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첫째는 전체적으로 꿰뚫는 시대 정신을 꿰뚫는 그런 전략이라고나 할까 어떤 정신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실망스러운 감을 감출 길이 없었고 두 번째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형성 등 본인이 레토릭에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엄중한 현실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20세기 한 60몇 년 동안 적폐된 그런 사회 체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21세기에 바꾸겠다는 어떤 개혁의 의지가 개혁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면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누더기식으로 우리 국가 운영을 하면서 누덩누덩 또 붙었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하면서 그야말로 정말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형적 기득권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재벌, 관료, 검찰, 노동 이 4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 코앞에 몰아닥친 제3차 북핵 위기 등 엄중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100여 년 만에 들어온 한반도를 둘러싼 두 세력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과 고려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전략의 부재, 그다음에 개혁의 의지의 실조, 뭐 이런 두 부분을 갖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김 대표님 늦게 왔으니까 이택수 대표는 당선인 과정, 인수위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해서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지를 보내주려고 해도 사실 지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2달 인수위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그 전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보다는 대략 한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임 이후에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요. 국정수행 전망은 71%, 그러니까 취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갤럽하고는 다르게 현재형으로 좀 잘하고 있느냐는 이번 주에 처음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국정수행을 뭐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틀밖에 한 건 아니죠. 57.6%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MB가 5년 전에 저희가 국정수행 현재형으로 물어봤던 게 3월 초에 물어봤습니다. 안에 척도는 어떻게 들어가요? 선택지가? 저희는 4전 척도입니다. 긍정, 부정만 있고 보통이 없어요. 갤럽하고 일부만 보통이 있고요. 갤럽은 보통이 있기 때문에 한 5%포인트가량은 약간 이제 지지율이 낮은 측면이 있죠. 아무튼 MB가 3월 그 첫째 주에 5년 전에 조사가 됐던 지지율이 53.1%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사실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 당선인 시절에는 물론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기본적으로 낮았던 측면은 있죠. 과거 전임 대통령보다는 워낙 박빙의 선거였었고 또 해가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는데 또 허임 기간이 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여론조사하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전망형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 그 허니문 기간의 어떤 관례였거든요. 근데 이번 그 대선 이후에는 한국갤럽도 그렇고 또 일부 조사기관이 현재형으로 물어본 게 사실 더 많았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전망형 조사 결과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럽만 해도 사실 현재형으로 봤을 때는 뭐 50%대 초반, 심지어는 지난주에 44%까지 떨어졌는데 미래형으로 물어보면 갤럽에서도 70% 약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었고 KBS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는 뭐 80% 가까이 이제 전망형에서 지지를 보내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아무튼 컨벤션 효과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이후에는 그동안에 한 10%포인트가량 낮았던 측면보다는 꽤 많이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번 주 단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국민들 기대감이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반영된 건 아무래도 취임식이겠네요. 그럼요. 취임식 효과 분명히 있고요. 이제 MB도 취임하고 바로 다음 주에 한 5%가량 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도 이제 오늘부터 또 장관 청문회가 이제 그 다시 속개되면서 아마 대통령이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선인이 나는 자꾸 박 대통령이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입에 배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율은 또 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출발은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끼리 해요. 그 공통적인 얘기 중 하나인데 우선 좀 이택수 대표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좀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 박사님이나 강연 두 분이 다 조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그 대선 때 자기가 내걸었던 구호에 비해서 통합이나 시대의 변화나 이런 걸 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재미있는 말을 들었는데 박근혜 쪽에서 뭐 보이지 않는 좀 전략가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그 우리 언론과 야당의 수준이 박근혜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서 참 정말 그 안타깝다. 뭐에 비유하자면은 어디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박근혜 수준이 없다는 그러니까 나머지 언론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오목을 두고 있다 이거 박근혜 바둑을 두는 거야. 그래서 언론에서 뭐 삼삼마가라 자꾸라 여기는
눈목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삼삼마가를 해서 이러니까 안 맞다 서로가. 오목과 파동은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어떤 우리 한태선 총장께서 지적했지만 이 실제로 취임사 같은 경우에서도 좀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게 이 현실의 땅에 발을 딛지 않고 뭔가 좀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인가 어디서도 쭉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했던 분들도 하시는 이야기들이 김광원 교수하고 임동욱 교수. 그것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대선 유세 연설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자기들도 이렇게 취임사 준비 같은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언론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 띄워주는 시기다 보니까 뭐 박근혜가 다 찼다. 이게.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감독점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과 좀 이렇게 유리된 모습들 자기들 생각할 때 전혀 이렇게 저 구름 위에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구름 위에서 내려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 윤창중 대변인을 갖다가 청와대까지 기어 이렇게 데려간 모습 속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대선은 이념 전쟁이었다. 예, 좌우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래 갈 수밖에 없다.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 집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신문들에서 그 신문 정리를 잘해놨더군요. 언론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20분 동안에 취임 연설 중에 쓰인 용어가 국민이 57차례, 그 다음에 행복이 20차례, 경제가 19차례, 문화가 19차례, 희망이 9차례, 창조가 9차례 이렇게 쓰였다고요.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안보라든가 또한 조금 전에 우리 화두가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통합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없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김문구 대표께서 굉장히 정확히 아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역대 권력자들이 똑같은 증상을 얻습니다. 처음에 딱 대통령이 한 1년 동안은 우리는 너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보면 또 가까운 지인들이 수석이다 그때부터 가서 얘기를 쭉 해보면 항상 언론에 나오고 다 한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못 보는 국가 정보기관이라던가 경찰, 검찰 거기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정비하고 압축하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거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는데 너희는 그건 못 보지? 너희들은 그저 피상적인 한마디로 기자들 한 30대 후반 기자들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주워들어서 급히 쓴 것에 불과해. 그걸 우리가 왜 들어? 이 느낌을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3기에 걸쳐 공이 똑같이 1년 동안 들었어요. 취임 1년 동안. 한 3년, 4년 정도면 그때부터 역사와 대화를 합니다. 너희하고는 이 대화가 안 돼. 우리는 이제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역사의 기록 남고 과거와 경쟁할 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어쩜 권력이란 속성이 꼭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말 보면 우리는 지금 컴퓨터 바둑을 두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목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이 박정희 어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최근에 나왔던 인수위 과정, 취임사 분석해보고 보면은 여전히 보면은 국민들은 무지몽매하고
우리가 계몽하고 궤도에 나가야 될 대상이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선지자적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문가 관료들 데리고 내가 카리스마를 갖고 뭔가 통찰력을 갖고 끌고 나가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따라오면 행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의 이 정점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무오류의 지도자. 맞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군함은 무오류라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를 들면은 실패하지 않았다. 늘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우리를 구출해줬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거기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제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인터뷰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잘못하면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존재감이 아예 상실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자기가 좋은 질문했다. 이 제주도에서 최고위원 회의할 때 자기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서 정말 새누리당이 어떤 국민과 함께 새 정부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인수위 기관이나 동안에 무슨 뒷담화식으로 이야기했지 이게 그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세요. 얘기한 것처럼 장차 이제 상당히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위험이 좀 대단히 커지는 분위기가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1년의 인사 과정에서 그런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특히 임창중 대변인은 굳이 청와대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 이거는 결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판단대로 하겠다. 사실 이런 이제 신호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것이 결국 과거에 이제 보였던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이 그대로 이제 고수될 거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또 우선시 돼야 된다는 이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고, 문제는 앞으로 당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거.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정말 오직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포진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청와대가 이제 민심과 어떤 괴리 이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좀 대단히 크다 이런 우려가 이제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희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으면 저도 이제 방금 그 생각을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모습 보면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이 너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박근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박정희 안에 갇혀버리는 박근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그 인사 과정에서도 보면은 아버지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인연들이 크게 작용한 인사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취임사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용어들, 제2의 한강의 기적, 또 경제 부흥, 또는 융성, 이런 표현들. 지금 뭔가 이 시대의 추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바로 박정희 시대에 사용됐던 용어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2013년에 이제 등장하는 광경, 이런 거를 꼽았을 때, 지금 사고 체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고 체계도 사실상 그 박정희 시대의 그 가치, 여기에 지금 아직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 굴레가 앞으로 과연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갖고서 그리로 향해서 어느 만큼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상당한 좀 의문이 드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당장 하나 남고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사는 되게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준 절차는 거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개혁이라든가 전략하고 좀 다른 상관없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 정도를 보충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사 지금 청와대하고 내가 지금 정리된 중심으로. 그 앞에서 군왕은 뭐 이게 한쪽 거 코트 따고 군왕은 모류 닦고 모류 이게 뭐냐니까 과거의 지나친 성공 신화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갖다 가로막고 있어요.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늘 보면 어떤 녹마에 빠져 있냐니까 봐라.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야당 언론들 반대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했고 포항제철 반대했고 월남파병 반대했고 한일 국교수교 반대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것을 갖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아까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놈의 한강의 기적. 그렇다고. 그리고 또한 인사의 문제 이런 어떤 과거에 이건 뭐예요? 두 다음표는 요거고 한 다음표는 요거예요. 따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함은 모류 따본다고 의 모류. 그러면 한강의 기적 따본다고. 자, 지금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위즈덤 센터 있다 보니까 왜 그럴까? 같이 해봤어요? 아니 혼자. 아니 생각을 했으니까. 봤더니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내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 내 참모들을 통해서 검증했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검증해봐서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잘 모르는 언론이나 야당이나 지식인들이 왜 왈가왈부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내가 만기를 칠람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됐든 특히 청와대 수석이 됐든 비서관은 그건 기능 비서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18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김정일 씨가 됐던 김학렬 씨가 됐던 남도구 부총리가 됐던 다 기능인으로 우리 아버지의 어떤 신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지. 그거면 족할 뿐이지 그 이상 보면 딴 생각했던 김종필 씨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나친 성공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어떤 기능 위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략이라든가 국가 전략이라든가 전략가를 갖다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와서 검증해봤고 그저 믿을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갖고 기능적으로 그냥 내가 쓰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시대와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1인당 퍼캐피타 GDP가 1000불이 채 안 되던 시절과 이미 23,000불의 시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97년을 갖다 즈음해서 국가 중심주의에서 이미 민간 중심주의로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 같은 경우 대통령 화 한 번 내면은 6위의 국제그룹이 하늘에서 공중분해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IMF로 인해서 모든 우리 사회가 제각기가 어떻게 보면 권력 중에서 가장 약한 권력이 청와대 권력이라 할 수 있어요. 관료도 제대로 통제 못하죠. 검찰도 통제 못하죠. 재벌도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지나친 성공신화에 갇혀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욱더 내가 모든 것을 검증했고 내가 모든 것을 확인했고 내가 모두 써봐서 알기 때문에 내 기능적 보장을 해주면 된다는 그런 어떤 안이한 판단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국민들이 보기에 뭐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몇몇 사람들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야당 같은 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한 사람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당선인 시절에 한미연합사. 그럼 한미연합사라는 건 뭐예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서 선을 보이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얘기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언론에서 이걸 오기 인사라고 그러는데 오기 인사가 아니라 바로 뭐랄까. 아까 우리 김동구 대표 말씀하셨던 바둑 인사죠. 너희는 오목 두는데 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고 내가 다 검증해봤다.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부 장관들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갖다 배를 끌고 나가는
즉 눈에 뜨이는 사람들인데 눈에 뜨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당수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선거 때의 통합이 아니라 실제 보면 위기의 어떤 나라를 끌어나가는 위기의 어떤 구도를 뚫고 나가는데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통합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려스럽게 짝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볼 때 금방 이 말씀 중에서 느껴지는 건 지금 시차 적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좋다. 그러니까 본인은 앞서갔다 가는데 뒤쳐 있는 거죠. 기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 금방 이야기인데. 근데 본인은 굉장한 자기 메시지냐, 예를 들면 국가 대신에 이제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시대는 벌써 왔어. 예를 들면은 97년이 왔어. 자기는 과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조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을 갖다가 우리 다양한 이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서민 계층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정확하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예를 들면 또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일로 온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뭐 새누리당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 민주당 뭐 다 그리고 이번에 알다시피 남성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가 앞섰어요. 전체적으로 여성에서 뒤졌거든요. 근데 50대 이상 그 아줌마들의 폭발적인 지지,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아줌마들은 거의 90% 이상 지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 정확한 어떤 이 이후의 어떤 분석과 동력,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침착 없이,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예를 들면 하면 된다는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뭐 흔히들 보면 매체를 어떻게 했냐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분명코 이 세계적인 지도자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 중요한 건 토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방금 세계적인 지도자는 분명히 나도 검증하려고 그랬어. 그럼 선거를 갖다가 다 이겨왔으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지 제가 볼 때는. 선거리고 한국 쪽 지도자지. 한국에서만 이겼으니까. 네.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그래서 근데 토론을 안 한다는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전부 다 전에 그 오바마가 그 빈라덴 그거 할 때도 보면은 참모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장면이 이렇게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다 그 사진이 놓여있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거거든, 이제는. 예.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도 있고, 뭐 수평적인 리더십이야.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다 그냥 팔로우미, 예를 들면은, 자기가 결정하고 여러분들은 실천하면 된다는, 이게 이제 드디어 공개수사까지 나왔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예. 했었죠. 예. 그래서 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본인이 함께하는 그 정치 세력, 예를 들자면은 뭐, 친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깊이 있는 숙고를 통해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정무를 맡고 있는 이정희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를 좀 가져보려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대표. 예, 저는 그 역대 대통령 평가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체로 이제 1위를 차지하지만 뭐 업적 평가나 뭐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등등 박정희 대통령이 뭐 대부분 1위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1위를 했던 적이 있던 게 시기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3주기 시기여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선호하는 대통령,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그 참여정부, 소통하고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여전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업무 추진, 또 효율성 등의 그 장점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인사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정부조직법이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계류 중이고 네. 뭐 총리 이외에는 지금 임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 인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 인수위에서 인선이 꽤 늦어졌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졌다는 측면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이제 교감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뭐 낙마 케이스도 있었고 검증이 안 된 인선이 또 노출이 됐었고요. 선거는 뭐 준비가 됐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정과 관련해서는 좀 준비가 안 된, 뭐 인선과 관련해서 확실히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 책임이 지금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면 지금 많은 언론들이 야당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의 지금 뭐 과반 가량의 지금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다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지율 취임 전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뭐 대략 30% 안팎 지지율을 보이다가 지금 취임 이후에 또 한 4% 정도 빠졌어요. 지금 계속 많은 언론에서 지금 그 식물 정부, 뭐 좀비 정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좀비 내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사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야권에 더 책임이 있는 듯 보이는 이런 현상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과 관련해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언론의 하마평으로 등장하는 그 인사들은 고민을 했다가도 인선을 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뭐 누설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쓸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언론에 나오면 아무튼 쓰지 않는다는. 근데 대체로 그 추론이 그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정보의 독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좀 탈피해서 좀 열린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인사에 있어서도 그래야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부가하자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번 마지막 5대 국정 목표하고 취임사에서 역시 제일 크게 강조했던 게 일자리하고 창조경제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부의 역할하고 관련했을 때 일자리하고 창조경제를 정부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일자리하고 창조경제를 바로 주도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경제민주화의 경우는 규제와 조정이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정부가 놓으면 돼요.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득권을 놓으면 되는 거거든. 정부. 그래서 오히려 벗어나 정말 시대의 좀 착오 같은 것도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현 상태에서 조금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인데 그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좀 닥쳐올 문제들에 대한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되지 않겠어요? 앉아서 계속 뭐 비관적인 전망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까 어떻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쉬운 것부터 좁게 좁을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지나가자면 뒷 문제부터 먼저 얘기하죠. 뒤쪽에서는 그 대북 관련 문제는 강한 경고성 발언을만 하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향후 어떤 변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또 관련된 정보가 좀 되어서요. 대북 관련 언급은 지난 이제 취임사면은 당선인 시절보다는 다소 한 발은 좀 나은 거 아닌가 좀 강하게 나왔죠. 사실 당선인 시절에는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대로 간다. 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그 취임서 내용 보면은 물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를 다시 한번 이제 촉구하는 그 입장을 뭐 확인을 다시 하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이제 진전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일단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박근혜 정부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할 필요성 이거는 분명히 여전히 머릿속에 지금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뭐 판단이 이제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뭐 당분간이야 뭐 대치 상황, 뭐 긴장 상황이 뭐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되고 뭐 대북 제재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반발 뭐 그 등등해서 뭐 일정 기간은 뭐 그 상태라고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 개선을 좀 도모할 가능성은 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근데 좀 그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좀 더 이 주도력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게 사실상 오바마 얘기해 보더라도 대북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그 뾰족한 해법을 전혀 내놓았던 것이 이제 없고 지금 상당히 좀 지쳐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한국이 좀 알아서 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거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주도력을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저기 남북 관계 또는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력을 좀 박근혜 정부가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이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 같아요.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및 전략, 행복한 통일이라고 했는데 행복한 통일이 과연 또 무엇인지 이게 추상적인 모든 그 단어에다 형법을 넣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제 국정 전략의 가장 이제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 그래서 지금 과거 정부의 초기에 비해서 핵실험 직후에 이 정권 초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는 신뢰 프로세스를 기조로 하지만 사실 강경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서 그래서 저는 MB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정권 초반기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후에 추가 핵실험이나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화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강경보다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선 과정에서도 김장수 실장을 청와대 내부에 인선한 것만 봐도 일단 튼튼한 안보에 더 방점을 둔 그러니까 채찍도 분명히 손에 들고 그다음에 당근은 이후에 좀 고민해보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의 그 향후 청문회 절차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장관 인선이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이는 지금 가장 낙마 가능성이 큰 분이 이제 국방장관 후보 지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당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낭만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대부분 얘기죠.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또 골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를 했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낙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안보 이 라인이 좀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남북 관계의 경우 박근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당분간은 지금 남북 긴장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특별한 게 나오기가 어렵고 안보 우선의 이제 정책 이게 일정 기간은 계속될 텐데 어려운 한적이 상당 기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영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얘기했지만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 박정희 학습 효과라는 게 아마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1970 그때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사실 1.1 사태 나고 몇 년 되지 않은 시점에 남북 간에 정말 일촉즉발 상황까지 간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반전이 이루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뭐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박정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결심 이거에 따라서 더군다나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가가지고 그런 어떤 남북 그 공동 성명을 만들어낸 이런 어떤 그 학습 효과. 그러니까는 남북 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는 또 풀어나가는 전개를 마련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것이 뭐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선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같은 거 아마 이거는 아마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항상 좀 살아있는 아마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상징 수준에서 보면은 참 순탄치 않을 것이다. 왜 경제도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와 창조 경제를 그 이야기하지만 그게 제대로 성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기 상당히 시간이 걸릴 뿐더러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예를 들면 국민들이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어떠한 결단이라든지 뭔가 이 획기적인 조치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 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 신의 손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뭔가 이 국정이 운영되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뭐 일정 정도 나올 수 있다. 금방 말씀하신 그 7.4 공동성명 그때 보면은 지금 이 공개된 외교 문서를 이렇게 보자면은 그 김일성 체제 구축이 이제 그때 시작되는데 서로 그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 서로 조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경험들이 지금 이제 이 북한에 쭉 내려오고 있을 거라. 그러면 미래연합 총재 시절에 그 사람들한테 그 방북이라는 부분들도 사실 상상을 좀 초월한 부분이었어요. 본인이 꼭 가야 될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갔고, 어쨌든 거기서 지금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적전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또 다른 이 위치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한국 현대사의 두 축인 김일성과 박정희의 지금 손자와 딸인데,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획기적인 게 뭔가 나올 수 있다. 예. 이 기본적인 어떤 뭐 신뢰 프로세스와 예를 들면은 이런 북핵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부분이 뭐 그냥 정상회담, 예를 들어 DJ와 노의 그 정상회담 수준을 넘는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 이상으로 또 당사자 간의 특수한 선택에 따라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 북에서도 대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MB 때하고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직접적인 비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 본격적으로 지금 가시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북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비난을 해서 직접 자극하지 않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아마 그런 스탠스를 일정 기간 좀 취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과거 같으면 적대적인 공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1950년부터 53년 동안 남북이 어쨌든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렀죠. 전쟁을 치르고 일정 부분 보면 독일의 할슈타인 원칙하고 똑같이 우리도 보면 북한하고 절대적인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대략 한 70년 초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 환경이 변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69년도에 그 닉슨이 구암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하면서 미국은 이른바 전 세계의 전략을 갖다가 소련, 팽창할 때를 팽창해 있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련의 우방이자 소련하고 경우에 따라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중국하고 외교를 맺는 거죠.
이른바 핑퐁 외교로, 그리고 거기에 재빨리 일본이 편승해서 일본이 먼저 국교를 갖다 정상화합니다. 중국과 일본. 그런 가운데 가장 쇼크를 먹었던 것은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박정희였어요. 큰 형님들이 버젓이 버텨주고 불과 20년 전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수십만이 죽었는 미국과 중국이 손잡는 데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잠깐 바보 되겠다 싶으니까 각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급속히 변한 국제 환경에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 문제를 풀자. 즉 안보는 군사와 외교 두 양축이 있는데 외교를 풀자 해서 이제 서로 1970년이죠. 1970년에 먼저 박정희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71년에 북한이 호응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처음 남북 적십자 회담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보면 남북 조절위원회에서 7.4 공동성명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인 73년에 이제 6.23 조치로 인해서 우리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는 가운데 일단 군사적 대결은 안보는 강화하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적 자세보다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각자 경제에 매진하자 했던 것이 우리는 유신체제고 통합체제죠. 북한에서는 주석제, 아까 우리 김문구 대표 말씀하신 그런 체제였고 그 위로부터 한 14~15년이 흘렀던 시점에서 83년에 아웅산 폭탄 테러로 그야말로 남북이 극도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던 상태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장세동 안기부장됩니다만은 박처럼 이제 안기부장 이 특보를 갖다 특사로 내보내서 북한하고 대화를 갖다 30몇 차례 대화를 합니다. 비밀회담을 하는 가운데도 결국 보면 군사적으로서는 이 문제의 갈등을 풀 수가 없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과 미국이라는 전 세계 G2국 그때만 해도 중국은 어떻게 보면 소련의 어떻게 종속 변수와 미국의 종속 변수로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해서 이제 또다시 소련이 무너지고 20년 동안 G1 체제가 지속되다가 최근 들어서 G2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금 일반 권력의 국제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긴 그 부분이 전 태평양이라고 봅니다. 북태평양.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북한이 독자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이럴 때 과연 또다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박근혜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성공신화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지금 전혀 상황이 달라져 있고 지금 미국의 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부닥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은 지금 중국이 태평양에서 나름대로 패자로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큰 매크로한 판 그 밑에 하부 구조로서 지금 남북의 대결과 일본의 이른바 극부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 단순히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저거지 말하잖아. 이제 하다는 건데 그런 방 모아졌대. 바로 전화드릴게요. 네. 아니 회의 중인데. 문자로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뭐 7.4 공동 성명했던 그 시기하고는 지금 구조적인 구체적인 환경이 다르다. 달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외교안보 라인에서 보면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병세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장. 외교안보수석은 4강 외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다음에 김장수, 김병관은 이른바 군사적 문제로 어디 강경파일 수밖에 없고 특히 김장수, 김병관, 윤병세 셋 다 공통점 친미파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큰 판에서 일반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라는 일반 용어 상박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런 라인업이라는 것은 친미 일변을 그야말로 자칫하면 미국의 군수산업자들, 방산, 군수산업자들 중심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얘기하면 뭐 선제적, 도발적, 강경 이와 같은 그 미국의 중국 견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라인업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의 구축도 보면 균형감을 굉장히 잃어서 자칫하면 이런 어떤 큰 변화는 세계의 변화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과 이제 서서히 지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차기 균형 잘못 잡았다는 바보되기 딱 십사입니다. 인적 구성도 지금 국시정세 대책에 그렇죠. 좀 맞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인적 구성이 있으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중심의 생각들이 결국은 이어지고 인수위에서도 그럴 우려가 있다. 예, 한 가지 첨언하자면 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박근혜 대통령 북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의 또 만남도 있었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좀 안정화되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의 통치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정권 후반기 김정은 체제도 안정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그 정부의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전반기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채찍이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보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후반기에는 어떤 변화된 모습은 저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뭐 뒤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해서요. 문자로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룰 만한 정치 쪽이요. 여야 정당 관계에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과의 관계. 아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는데 새누리당 역할이 실종되어 있는데 향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정부조직법 관련 문제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야 관계하고는 다르게 심지어는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지도자 연석 기획까지 얘기했었는데 시작되는 국면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하고의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거는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적인 예로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지금 난항 겪고 있는 게 물론 지금 야당의 책임도 있고 여당의 책임도 같이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 물꼬를 지금 터주지 않고 있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지금 여당이 문신의 폭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 고수 이 입장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 기능을 어디로 놓을 건가 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사실상 자신들이 이거를 뭐 거둬들이거나 말거나 할 이런 어떤 선택의 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당장 이 국회 안에서의 여야의 어떤 그 대타협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원안을 뭐 조정할 가능성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기조가 계속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정치권과 상당한 좀 거리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의 역할도 대단히 제한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결국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여당의 어떤 입지가 대단히 좀 좁아지는 상황. 그리고 야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식으로 좀 시선을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면서 여의도 정치하고 상당히 좀 거리를 뒀던 그리고 거기로부터 비롯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시 반복이 될 이런 위험이 좀 상당히 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대신 이명박 때는 그 친박이라고 하는 차기 정권에 대한 박근혜 중심의 기대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에도 뭐 그런 게 만들어질까요? 아니 그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집권 2달 만에 선거 치르면서 친박 학살을 하고 또 친박 학살들이 나름대로 친박연대니 친박 무석도 있었고 후보도 당내에서 거의 한 50주석 차지한 절대적 캐스팅 보트를 준 가운데 어떻게 야당 역할을 했고 또 여당 내야당 역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나름대로 생동감도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박근혜 비대위 체제 내에서 출범, 탄생한 정당이다 보니까 사실 보면 몇몇 최고위원도 신재철 최고위원 하나 빼고는 다 친박 아닙니까? 당시도부터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입을 열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입법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떠한 재량권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입법을 존중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치권 자체에서 뭔가 재량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행정권, 청와대가 사실상 입법부를 갖다가 직접 관장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여당은 조만간 무료가 될 것이고 특히 이번 4월 재보선은 모르겠지만 올 10월 달에 있을 재보선 한 10여 석이 넘을 텐데요. 10여 석 재보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유권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의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또 다른 전혀 다른 현상이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보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보면 청와대 거수기 내지는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고무도적이라고 할까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결국 자기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가운데 특히 작년 재작년에 우리 사회를 갖다가 또 휘몰아쳤던 정치 불신에 대한 반발 흔히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정치 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갖다가 국민들이 안철수 현상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보면 국정이 차차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대선 이후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대단히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 자체도 그렇고 새누리당에 상당히 많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 때 정말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취를 감춰버린 완전히 묻혀버린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인사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굳이 저렇게 무리하게 중용을 하느니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저렇게까지 이제 배제를 할까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더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이런 그 모습이 또 그렇고 그리고 정책적인 그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 당이 박근혜 후보를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또 경제민주화 이거 들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당이 박근혜 후보를 설득해서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는 사실상은 그런 부분들을 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대선액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의 어떤 설득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거를 그냥 다 이제 놔버리고 그냥 이제 자기 길을 이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뭐 당의 입장, 당의 목소리에 이제는 자신은 구애받지 않고 가겠다 이런 이제 신호라고도 해석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여당 사실은 집권당이 이제 재집권을 한 건데 정당 정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무색해지고 여당의 이 입지가 대단히 좀 좁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까 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다가올 중요한 선거들 여기서는 아마 분위기가 저도 상당히 이제 점차 반전이 되면서 여당이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컨대 김종인 씨가